미인계 정략결혼은 정치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바람둥이로 알려진 카이사르는 창의성을 추가합니다.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는 로마 내부의 중대 현안이었던 농지법을 드라마틱하게 통과를 시키고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 카이사르의 목표는 로마의 국경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로마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BC 400년경 갈리아임의 침략으로 수도 로마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죠. 한니발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던 로마는 기원전 2세기 게르만족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제3의 건국자라 불리우는 마리우스에 의해서 해결은 되었지만 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던 듯 합니다. 로마에서 영웅이 되고 권력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고 로마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죠. 카이사르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 원로원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원치 않았습니다. 원로원은 기본적으로 영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온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등장할 때도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거고요. 폼페이우스가 해적 소탕에 나서고 미트라다테스 전쟁에 나서는 것을 원로원은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해적은 소탕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미트라다테스 전쟁 같은 경우는 루클루스가 잘 하고 있기는 했었죠. 물론 후반에 군인들의 종군 거부 때문에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곤란해진 부분은 있었죠. 하지만 원로원은 루클루스를 폼페이우스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겨우 폼페이우스는 미트라다테스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들은 원로원이 보수화되는, 아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바뀌어가면서 생긴 현상들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카이사르는 민중파의 리더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런 카이사르가 스페인에서 전공을 세우고 개선식을 하려고 했을 때 집정관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개선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카이사르가 집정관과 개선식 중 하나를 고르도록 상황을 만들어 갔었죠. 개선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집정관 선거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겁니다. 개선식만큼 강력한 선거운동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개선식을 포기하고 삼두정치를 통해서 집정관이 되죠. 원로원은 머리가 결코 나쁜 조직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집정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속주 총독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속주 총독이란 위치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을 떠올려 보면 원로원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영이 당시 왕의 장인이었고 불안을 덜어주고자 요동정벌에 나서지를 않죠. 그리고 이성계에게 군대를 맡깁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최영을 제거하고 1인자가 되고 이후 조선을 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정관 등록 시기에 집정관에 당선이 되고 임기를 마치면 그 다음에 부임할 속주를 미리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부여된 임지는 산림과 도로입니다. 즉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부임지를 설정을 한 거죠. 이때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는 것이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을 통과시킬 때 원로원의 공포심을 충분히 심어두었기 때문에 임지 변경에 나서게 됩니다. 방식은 과거 그라쿠스 형제가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카이사르의 오른팔에 가까웠던 바티니우스라는 호민관이 법을 제안을 하고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죠. 잠깐 역사 스포를 하자면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통해서 원했던 국경은 라인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을 마친 이후 다시 원정에 나서려고
했었죠. 물론 암살을 당해서 이 원정은 무산되었지만요. 두 번째 원정의 목표는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도 불리우죠. 이 강을 국경으로 정착시키는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아우구스트 황제 때 다뉴브강,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한 국경을 완성시켜 나가거든요. 일반적인 집정관들처럼 부를 축적하고자 했다면 소아시아를 향했을 겁니다. 역시 또 하나 역사 스포를 하자면 크라수스가 이 지역으로 나서게 되거든요. 그는 경제 인간입니다. 카이사르가 원했던 속주의 위치는 알프스 이남 그리고 루비콘강 이북입니다. 이 지역은 늦게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된 곳이고요. 동맹 국가나 지역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리아 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리아는 켈트라고 지금은 불리우죠. 이들의 후손은 현재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부족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족국가 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없기 때문에 점령했을 때 내치를 위임하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구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가 시칠리아 이후에 새로 점령하는 지역들을 주로 속주화를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루비콘강 이북, 알프스 이남 지역은 속주로 남겨져 있었어요. 바로 알프스만 넘으면 카이사르가 가고자 했던 갈리아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당연히 이곳에 속주 총독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일릴리아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동해안에서 아드리아해를 건너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 때 만나게 되는 해안지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해안 구조를 갖고 있고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죠. 이곳은 해적들도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 이후에 소탕이 되었죠. 이 지역에 속주 총독 자리까지 꿰차고자 합니다. 이곳을 원했던 이유는 이미 동맹시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 그리고 속주화되어 있는 마케도니아 그 위쪽 지역을 평정을 해서 도나우강을 국경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3개 군단의 지휘권을 가지게 되어 마침 프로방스 지역, 지금의 남프랑스 지역에 해당하죠. 이 지역 총독이었던 메텔루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틈을 노려 카이사르는 이 지역의 속주 총독 자리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물론 바티니우스라는 호민관이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원정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카이사르 반대파로 득실거리고 있는 로마를 비워놓고 원정에 나서게 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돌아왔을 때 반역자로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술라 때 검증된 현상이에요. 술라는 미트라다테스 전쟁에 출정하기로 하고 모아둔 군대를 이용해서 구테타로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하지만 로마를 충분히 좌파 세력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관계로 결국 킨나라는 민중파에 의해서 국가의 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트라다테스 전쟁을 수행할 때도 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당연히 끊겼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한 다음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자신은 이미 역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 또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피해 숙청을 감행을 합니다. 이후 카이사르가 보여주는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술라는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미 어린 시절에 보았던 카이사르는 자기가 떠난 로마가 반대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막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직을 삼두 정치파가 독점하게 합니다. 첫 번째 요직, 바로 집정관이죠. 집정관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카이사르의 장인이 차지하게 하고요. 또 한 자리는 폼페이우스의 오른팔인 가비우니스가 차지하게 합니다. 또 로마의 주요 관직이죠. 호민관 자리에는 클로디우스 폴케르라는 독특한 인물을 앉힙니다.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로마의 관직을 정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스캔들 메이커 카이사르에게 아주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조선시대 한 명에는 두 명의 왕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죠. 정략 결혼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기본적인 전략도 충실히 수행합니다. 딸 율리아를 삼두정치의 일원인 폼페이우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나이차가 22살이었다라고 하는데 카이사르의 사위가 되는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보다 6살이 많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귀족 여인들 중에 반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카이사르입니다.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폼페이우스가 미트라다테스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와이프였던 무키아라는 여인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전쟁 중에 이혼을 하죠. 그리고 돌싱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이사르가 설마 삼두정치를 예상하고 준비하면서 미리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돌싱이 되도록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시키고 자기 딸을 보내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정략 결혼은 피소의 딸과의 결혼입니다. 카이사르는 율리아를 낳은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했고요. 두 번째 부인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과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으로 당시 원로원의 중도파 의원인 칼프로니우스 피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인 피소를 집정관에 당선을 시키고요. 삼두정치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호민관을 클로디우스 폴케르라는 사람을 앉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카이사르의 두 번째 부인인 폼페이아의 애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애인이었다고 해요. 카이사르는 전 처의 내연남을 정치적 파트너로 받아들인 거죠. 카이사르가 두 번째 부인인 폼페이아와 이혼하게 된 스캔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보나 여신제입니다. 이 당시 카이사르는 최고 제사장에 당선된 이후였어요. 카이사르 집 관저였습니다. 에서 보나 여신제가 개최가 됩니다. 보나 여신은 순결, 다산, 치유를 담당합니다. 이 제사에는 남자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카이사르조차 친구 집 신세를 져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카이사르의 와이프인 폼페이아를 사랑하는 클로디우스 폴케르가 여장을 하고 잠입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여장을 해도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를 눈치챈 여종이 카이사르의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카이사르의 어머니는 조용히 클로디우스 폴케르를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입단속을 한 거죠. 하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스캔들은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문이 쫙 퍼지게 돼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카이사르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카이사르를 욕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카이사르는 법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나는 모른다를 일관했습니다. 근데 모를 수 있죠. 보나 여신제에 참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스캔들이 일어나자 카이사르는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원론 의원들이 카이사르에게 그런 사건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혼을 했느냐? 여기에 카이사르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카이사르의 아내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 바람둥이 카이사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궁금합니다. 노예와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워 삶으면 위증쯤은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죠. 지문 감식이 일어날 수도 없고 CCTV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죄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정의감에 넘치는 키케로가 등장합니다. 클로디우스 폴케르가 그날 밤 우리 집에 잠시 들렸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로마에서 100km 밖에 있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죠. 키케로는 집정관을 지낸 원로원 중진입니다. 누구 말에 더 무게감을 두었을까요? 그래서 클로디우스 폴케르는 유죄 쪽으로 몰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최종 공판을 해야 되겠죠? 당시 로마는 배심원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단이 어떨 때는 원로원 의원으로만 채워졌었고 어떨 때는 기사급과 섞이기도 했었고 어떨 때는 원로원, 기사계급, 평민이 3분의 1씩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크라수스가 돈을 풀자 크라수스 마음대로 결정이 난 거죠. 천문학적 빚을 지고 있는 카이사르의 가장 큰 채권자가 크라수스였거든요. 클로디우스 폴케르는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하지만 키케로에게 앙심을 확실하게 품게 되는 거죠. 당시 원로원파의 쌍두마차는 소카토와 키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정을 떠나는 카이사르 입장에서 봤을 때 원로원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아주 유용한 카드가 되는 거죠. 클로디우스 폴케르라는 사람은 좌충우돌하고 똑똑한 재벌 3세 느낌입니다. 미트라다테스 전쟁에서도 루클루스 휘하에서 종군 거부를 부추겼던 인물이기도 해요. 언변도 있었던 거죠. 클로디우스 폴케르가 키케로를 때리고 싶다면 집정관이 돼야 합법적으로 키케로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했겠죠. 호민관은 30살만 넘으면 돼요. 클로디우스 폴케르는 호민관 자리를 노립니다. 호민관은 평민들만 입후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족 청년이에요. 클로디우스 폴케르는 평민의 양자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평민의 양자가 되는 과정에는 최고제사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제사장은 카이사르예요. 원로원 의원들은 설마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카이사르라도 귀족이 평민의 양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인물이 전처의 내연남인데 설마 허가할까? 카이사르는 상식을 뛰어넘는데 재주가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카이사르는 클로디우스 폴케르에게 힘을 더 실어줍니다. 허가를 받고 삼두의 힘으로 쉽게 호민관이 됩니다. 참고로 클로디우스는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이름을 약간 바꾼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아들인 거죠. 아피우스 가도를 만든 것도 클라우디우스 가문이고요. 전통 있고 힘 있는 가문입니다. 이름을 살짝 바꿨다 하더라도 민중은 아는 거죠. 대귀족의 아들이 평민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나섰던 것도 호민관 선거의 승리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원정을 떠나기 얼마 전 카이사르 암살 음모가 아닌 폼페이우스 암살 음모가 터집니다. 지난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카이사르가 교묘하게 민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후에는 폼페이우스가 있다라는 신념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폼페이우스를 죽이면 카이사르가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듯 해요. 어느 정도는 맞죠. 삼두가 붕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현직 집정관인 비블루스, 로마는 연도를 표기할 때 숫자를 쓰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석이나 기원전은 모두 기독교, 다시 얘기해서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숫자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당시 집정관 이름을 적었다고 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블루스가 집정관인 해라고 적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카이사르와 율리우스가 집정관인 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3월에 있었던 민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도망쳤던 비블루스는 복수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폼페이우스 암살 음모에 가담했었던 듯 해요. 집정관이 암살 음모나 반란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면 있죠. 그만큼 로마 공화정 말기는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루쿨루스입니다. 이 사람은 폼페이우스에게 악감정이 넘치죠. 미트라다테스 전쟁에서도 폼페이우스 때문에 해직되는 모욕을 당했었거든요. 암살 음모를 밀고 한 사람은 키케로가 카틸리나 음모를 파헤칠 때 활용했던 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밀정이 카이사르에게 직접 간 건 아니고요. 호민관에게 달려갔었다고 해요. 카이사르의 오른팔인 사람인 거죠. 이 호민관이 명단을 들고 카이사르에게 갈 때 한 명을 빼놓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치가 좋았는지 카이사르가 물었다고 해요. 이게 전부냐 했더니 머뭇거리면서 한 명의 이름을 더 꺼냈다고 합니다.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의 브루투스 맞습니다. 이 사람과 카이사르의 관계도 흥미롭죠. 카이사르가 수많은 귀족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고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오래 사귄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연인이었던 사람이 세르빌리아라고 합니다. 이 세르빌리아의 아들이 바로 브루투스입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바람둥이 카이사르답게 여성들의 이름이 빠지고는 그의 정치 행보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살 음모를 받아든 카이사르, 밀정을 체포 구금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습니다. 단지 여기에 하나 더했던 것은 폼페이우스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 체포되었다라는 사실만 공표했다고 해요. 암살 음모자들에게 너희 들켰어 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 사건은 카틸리나 음모와 비교가 돼요. 카틸리나는 3번 집정관에 도전을 합니다. 마지막엔 부채 탕감을 들고 나와요. 카틸리나 자체도 사치도 사치지만 선거운동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부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원로원파 그리고 키케로에 의해서 저지당하게 되죠. 그러자 카틸리나와 빚더미에 올라앉았었던 귀족들이 모여서 반란 음모를 꾸미죠. 근데 허접했다곤 해요. 밀정을 심어서 증거를 찾은 것이 키케로입니다. 그리고 원로원 최종 권고를 내려서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로마 법에서 정한 항소권을 인정해야 되며 국외로 망명을 가면 실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카이사르도 빚이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탕감에 동의해서 카틸리나와 함께 했을 거라고 추측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카이사르는 또 여자 문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죠. 당시 원로원 회의장에서 카틸리나 음모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소카토가 연설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때 편지를 써서 종에게 줍니다. 이 종이 편지를 들고 뛰어갔다가 답장을 받아오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읽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카토, 지금 카이사르가 카틸리나 일당과 편지를 주고받는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뺏어오게 하죠. 카이사르는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뺏어서 소카토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개졌다고 해요. 이때도 카이사르는 세르빌리아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 세르빌리아의 답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르빌리아는 소카토의 처형이기도 해요. 여자 관계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신이 떠나고 난 로마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